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짧은 질문 명쾌한 해답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말하지 않고 제 뒤에 숨어서 웅얼웅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어떤 어머니가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말하지 않고 제 뒤에 숨어서 웅얼웅얼 해요. 그리고는 엄마인 내 손을 잡아당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지요. 소심한 건지 자신감이 없는 건지 고쳐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아이 하나는 혼자서는 정말로 씩씩한데 나서서 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어려서는 나서는 것을 좋아했는데 한두 살씩 더 먹어가면서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서 실력 발휘를 잘 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듣다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아이 모습 같지 않나요? 아마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학예의 시간이면 정말 속상해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아마 걱정을 덜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셨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행동은 나이와 기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5살 아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세상에 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도 한 1, 2년은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지만 아이는 새롭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 양육자, 애착 대상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자,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엄마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기질의 문제입니다. 기질은 그냥 크게만 하면은 새로운 것을 막 찾아 나서는 기질이 하나 있고요. 위험한 것을 피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기질이 아주 큰 두 갈래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막 찾는 기질보다는 위험한 걸 피하는 기질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주변을 보시면은 너무 나서지 않고 너무 튀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질의 아이라면 당연히 낯선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라는 확신이 없을 때 엄마한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앞쪽에는 비즈니스석이 있고 나는 이코노미석에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석에 있는 사람이 라면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저 라면을 먹고 싶은데 이코노미석은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당당하게 저 라면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라면 별거 아닌데 안 먹고 말지 뭐. 저희 남편은 잘 합니다. 근데 그냥 저는 라면은 안 먹고 맙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안 된다면 안 먹으면 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쪽에서 거절당했을 때 뭔가 좀 쑥스럽고 뭔가 그런 수치스러운 느낌? 수치스면 좀 너무한가? 어쨌든 그런 느낌이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분해합니다. 주는 거였어? 근데 그래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평소에는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기질이 그러면은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혼자서는 정말 씩씩한데 나서는 거는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씩씩한데 나서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거는 이 앞뒤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앞의 상황은 타인의 시선이 없는 상황이고 뒤의 상황은 타인의 시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구별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눈치가 없다 그러죠? 자, 아이가 혼자 있을 때랑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행동이 다르다는 건 눈치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집에서랑 밖에서랑 부모와 있을 때와 뭐 학교에서랑 전혀 다르지 않게 하는 거. 자, 그런 아이가 뭔가 잘 훈련되어 있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자, 지금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만큼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부끄러워한다, 뭐 자신감이 없다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의 손을 당겨서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 갖고 와달라고 한다 하는 걸 하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혼자서는 씩씩한데 나서서 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한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다 잘못된 생각들을 쓴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가 있는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말하지 않고 제 뒤에 숨어서 웅얼웅얼 합니다. 아무래도 낯설 상황이고 낯선 사람이다 보니 자기가 말하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고 엄마한테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했는데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도 옷을 아무 데서나 벗거나 뭐 집에서처럼 뛰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큰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서 훨씬 의젓하게 행동을 합니다. 물론 집에 오면 아직도 애기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컸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을 키우는 보람을 느낍니다. 자,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아이들은 대부분 나이와 기질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뭐 자신감, 소심하다, 씩씩하다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자, 소심하다 그러면은 평가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넌 소심하구나 할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마치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씩씩하다는 그 자체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 소심하다, 뭐 씩씩하다는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너는 괜찮지 않은 아이야 하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자, 이런 단어는 마음에서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직장에 있는 워킹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근무 여건상 평일에는 거의 아이에게 할애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잘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2학년이 돼서도 여전해서 걱정이 됩니다. 1학년 때는 그리 문제되지 않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이 자체도 더욱더 다양한 모습의 문제를 보입니다. 지나치게 컴퓨터 게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 있거나 어떤 일을 하라는 선생님 말씀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같은 행동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의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엄마는 일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내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자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뭔가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 1차적으로는 모두 다 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의 핵심을 보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몇 가지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엄마가 직장맘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는 무관한 문제인지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짚어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써주신 내용이 지나치게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제재하지 않으면 좀 무제한으로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애가 학교에서 온다거나 내가 뭘 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회적 의무, 그 다음에 자기 통제감 같은 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두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끔 했으면 지나치게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도 어떤 문제를 보인다면은 이건 좀 다른 차원일 수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멍한 시간이 많고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지적한다면 이거는 엄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나한테 얘기할 때 항상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말투를 해. 그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아, 저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있어, 인격장애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남편이 나한테는 그런데 밖에서는 안 그래.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중인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나 비슷한 수준으로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반복할 때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특정 상황, 뭐 혹은 특정 대상한테만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예, 그거는 관계 문제겠죠. 그 남편이 누구한테나 다 유순하고 선하고 이타적인데 나한테만 소리 지르려고 한다는 건 부부간의 어떤 관계 문제인 거지 남편의 인격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도 여전히 인격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다른 애에 비하면 멍하고 선생님이 지시할 때 그거를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큰 가능성은 이게 주의력 문제로 보여요. 자, 우리가 주의력 하면 그냥 주의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의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주의력은 특정 자극에 주의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면서 밖에서 불이야 하면 그쪽으로 주의를 돌려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에 주의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건 싫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다른 활동을 하도록 제시를 할 때 그쪽으로 주의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주의 전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집중력이 되게 좋아서 그거를 할 때는 불러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거는 주의 전환 능력이 떨어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멍한 시간이 많다는 거는 이렇게 집중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거기에 이제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그 주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뭐 산수 문제를 하나 푼다고 하죠. 뭐 철인에서 영희까지는 거리가 뭐 4km입니다. 뭐 영인에서 수남인에까지는 7km입니다. 자, 수남인에서 학교까지는 1km입니다. 전부 합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는 몇 킬로가 될까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들어서 그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의를 유지해서 그 안에서 정신적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까지가 몇 킬로고 그 다음에 몇 킬로니까 얘하고 더 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몇 킬로니까 이거 2개 더한 거에다 또 더 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이런 걸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기억인데 뭔가 일을 계속하는 그런 기억인데요. 지금 주의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어떤 학습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애들 다 그러지 않나요? 그 나이 때 애들은 많이 그런다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주의력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싫은 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마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데 수학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교과에 집중을 했을 텐데 주의력이 성장한다는 건 그게 싫어도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가지 않아도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만큼 일정 시간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솔루션은 주의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심리검사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머니가 아이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둔 어머니가 보내주셨습니다. 1학년 때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다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10시면 잠자리에 들던 아이가 11시가 되어도 숙제만 간신히 끝냅니다. 학원 숙제는 하다가 말고요. 그렇다고 숙제 양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옆에서 살짝 보니 숙제를 집중해서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많이 하더군요. 20분이면 끝날 숙제가 1시간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렇다고 숙제하는 내내 딴짓 못하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게 감시 같기도 하고 스스로 하게 하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 많이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산만한 아이는 아닌데 제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숙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놀 수 있는 시간과 좋아하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것 또한 속이 많이 상합니다. 네, 자, 이런 내용으로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겪지 않는 어머니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마다 어른으로 치면 내가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해서 토플 시험 몇 점을 받을 거야 하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달성해보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나는 학원에 다니지 않고 토플 시험을 몇 점을 받을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마 계획을 세우는 걸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1시간, 아니면은 책으로 몇 장, 그 다음에 학원이면 몇 시간, 이렇게 이제 혼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방학 시작할 때 토플 강의를 끊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갑니다. 자, 그 다음 주에는 좀 반쯤 갑니다. 3주쯤 되면 한 번쯤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가냐면, 개학하기 일주일 전부터 다시 다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학기는 진짜 열심히 다녀야지. 다음 방학이면 진짜 이거 한번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음 학기에 또 끊습니다. 이제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른들도 이렇다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훨씬 더 미숙합니다. 자, 지금 어머니는 1학년 때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다가 스스로 하도록 이제 내버려 두었다고 했어요. 자, 1학년 때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다가 이제는 혼자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국수 사과를 과외를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과외 선생님들이 다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해라. 자, 그럼 보통 아주 뛰어난 애가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 도와주다가 90% 도와주다가 80% 70%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지. 자, 이제 네가 알아서 다 해. 2학년이잖아? 라든지 너 이제 형이니까 다 해.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기 전까지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적응하는 정도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다 도와줬으면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도 한 50 정도는 얘가 하도록 했으면 그런 애들은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숙제를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한 번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됩니다. 자, 근데 15분에서 20분을 늘 항상 잘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좀 흥미도 있어야 되고 옆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어른의 도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계속 선생님이 흥미를 이끌어가고 좀 약간 산만해져도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제 교실 내서 끌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흥미가 없으면 금방 동기가 떨어지고 딴 데로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을 넘지 않는다. 좋은 거는 15분이나 20분이 지나면 좀 쉬게 하고 좀 다른 과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제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10분이면 할 걸 얘는 1시간이나 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숙제 안 하잖아요. 자, 나는 그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내 수준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처럼 라면이나 끓이고 뭐 김치찌개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뭐 갑자기 뭐랄까요, 뭐 신솔로를 해라 그러면은 그걸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저는 시간이 뭐 10배 걸려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것과 그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만큼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20분 내에 끝난다는 건 이 어머니가 봤을 때 얘가 가장 집중해서 했을 때를 그냥 평균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집중력의 특징은 편차가 되게 크다는 겁니다.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분 내에 끝낸다, 10분 내에 끝낸다는 생각은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옆에서 엄마가 관리했을 때 몇 분, 관리하지 않으면 몇 분, 이렇게 따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기 집중하는 시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는 혼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옆에서. 자, 요즘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학원을 가죠? 기숙형 학원을 갑니다. 기숙형 학원은 그 감시와 관리가 어마어마해요. CCTV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종치면 일어나서 종치면 밥 먹고 종치면 공부 시작해서 종쳐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동기나 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힘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입시 정도면 그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심지어 내가 수능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가고 있는 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뭐 무슨 금메달 딸 일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는 다른 걸 하더라도 아이를 쳐다보고 너 지금 얼마나 했어? 좀 더 하자. 조금 남았네. 야, 좀 빨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주의가 흐트러질만 하면 한 번씩 일러주는 정도로 관리는 하는 게 좋습니다.